자, 다음은 이제 소멸시효인데요. 이게 소멸시효가 사실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민법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판례를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먼저 민법 총칙에 보면은 소멸시효에 관한 이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162조에 보면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은 이제 보통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이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고요. 163조에 보면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있는데요. 뭐 아주 중요한데 다 잘 알아두셔야겠지만은 특히 1호에 보면은요. 이자, 그 다음에 뭐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그러니까 뭐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뭐 사용료, 그러니까 뭐 차임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 1년 이내에 이제 변제기가 이렇게 도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3호에 보면은 공사에 관한 채권, 뭐 공사대금 채권 같은 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자,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뭐 외상대금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상인이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다. 그런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64조에 보면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10년, 뭐 3년, 1년, 뭐 다른 상법에는 또 5년도 있고요. 또 어떤 채권이 2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렇게 이제 거의 통일이 됐고요. 일본은 이제 5년으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년으로 통일을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통일되진 않았어요. 법이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는 우리도 이제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같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건 10년이고 어떤 건 1년이고 같은 채권을 이렇게 달리 취급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제 사안인데 이건 민사채권이라고 해서 10년으로 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건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5년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약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이제 결과가 아니고 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165조에 보면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10년. 그래서 이제 1년짜리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이제 10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6조에 보면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에서 잠잔다고 할 수 없잖아요. 탓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168조에는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조문은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굉장히 많은 법적인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자, 170조에 보면은 자, 재판상 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가 되면은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 안 됐던 것으로 돼 버려요. 자, 2항에 보면은 자, 전항의 경우에 이렇게 각하, 기각, 취하가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요,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단 재판상 청구를 해서 시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가 취하가 됐어요. 그러면 시효 중단된 것이 시효 중단 안 된 것으로 보니까 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다시 제기하고 하면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174조의 최고와 시효 중단입니다. 자, 최고는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최고는요. 일단 최고로 하면 시효가 일단은 중단은 되는데요. 일단 최고를 했습니다. 시효는 일단 중단 안 됩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안 하면 시효 중단이 없었던 걸로 봐요. 자, 최고를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175조에 보면은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자, 소송도요, 취하, 기각, 각하되면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자의 청구, 그러니까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는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최초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178조를 보면은요, 시효가 중단되면은요, 중단까지의 경관한 시효 중단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시효가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죠. 그러니까 시효가 중단이 되면 앞에 진행된 건 다 없어지고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한다.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요, 언제 새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쭉 이제 소제기에서 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쭉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다. 3년 걸렸다. 그러면 소제기 시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3년간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민사소송법 265조에 보면은요, 자, 시효의 중단은 소제기 시 때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면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분을 B에게 송달해서 소송 계속이 있는 때, 그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소제기 시에 중단이 된다. 그 이유는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조금 어떤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시효 완성 이후에 소장 부분이 도달됐다. 시효 완성됐다라고 하면 권리자 보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제기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60조 2항은요, 피고를
피고를 이제 B로 했는데 이게 잘못 이제 피고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C로 이제 경정을 했습니다. C로. 자, 이렇게 C로 경정을 하면요. 그 피고 경정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최초 소제기 시가 아니고 경정한 때, 경정 신청서를 낸 때. 예, 왜냐하면 이 C에 대해서는 그때 소제기가 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60조 2항 청구의 변경. 그러니까 A가 B에게 어떤 청구를 하다가 청구를 이제 이렇게 바꿨다 이거야. 그러면 그 청구가 변경된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요. 자, 민사소송법 47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 그때 시효도 중단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급 명령 신청했다 이게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시효 중단되는 시점은 소송으로 넘어간 그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 신청한 때 예. 그때 시효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81조, 82조 보면은 이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 소송물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참가 승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수 승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처음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참가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비교해야 될 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권리행사기간이 있어요. 권리행사기간. 이거는 그 행사기간, 권리를 그 정해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제척기간인데요. 보통 이제 형성권에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꼭 형성권이 아닌 경우에도요, 제척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는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이 있잖아요. 매매 예약을 일방적으로 이제 매매로 완결시키는 그런 이제 권리인데요. 이건 하나의 형성권이죠. 그래서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은요. 행사 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약정 기간이 없는 때는 10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판시 2번에 보면은 자,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는데요. 제척 기간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제척 기간에는요.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 완결권을 10년 내에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매도인이 합의각서, 뭐 인정한다. 우리의 너의 지분을 뭐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제척 기간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10년이 이제 될 때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서, 각서 이런 거 써줘도 안 되는 그걸로 뭐 중단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은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요. 정함이 없으면 10년이고요.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된 행사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요 판례 사안에서는 30년으로 약정을 했어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30년으로 약정을 했는데 그것도 유효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판례인데요. 자, 보통 그 제척 기간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면 됩니다.
권리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 행사를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제척 기간은요, 제소 기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꼭 소송을 하라는 거니까요.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권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권리 행사만 해서는 안 되고요. 권리 행사의 방법이 소송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자, 그 3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A가 B에 대한 이제 어떤 채권이 있는데 B가 C에게 이제 어떤 매매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사회행위 같다 이거야. 응? 사회행위 같다. 그래서 A가요. 이제 이게 부동산이 매매에 의해서 C에게로 넘어가 있으니까 이거 사회행위 취소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A가 이거를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제 법무사에게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채권자 취소를 해서 돌려놔야 되니까 이 부동산을 좀 묶어주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2년 5월 14일이고요. 그날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이 부동산이 B에게서 C에게로 이전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사는요, 2002년 6월 7일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 사행이 취소 소송이 들어간 거는 2003년 5월 28일이라는 겁니다. 자, 적어도 2002년 5월 14일 요때에는요, 요 B가 사회 의사를 가지고 사회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때부터 1년 이내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죠. 이건 제척기간이 도가돼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되기 전에 가처분을 하지 않았냐? 채권자 취소는요, 소송의 방법에 의해야 돼요. 이런 가처분,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방법을 소송의 방법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1년 뒤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6월 7일 날 시효 중단되지 않았느냐? 시효 중단됐고 이때부터 1년 내니까 이거는 적법한 소송이 아니냐? 시효 중단이 없어요. 제척 기간에는요. 그러니까 이때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았으니까 무조건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따라서 제척 기간이 도가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 뭔 얘기냐면은 하자담보 책임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요. 그게 이제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6개월 이내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6개월 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런데 그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는다는 겁니다. 자,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서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면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은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요. A가 B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를 했습니다. 98년 9월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이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를 했는데 C가 2006년에요. 요 토지 안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11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B가
C가 B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 B가 패소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에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B는요, 요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요, 하자담보 책임에 2008년 10월에 이제 2006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10월에 이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제 요 C에게 손해를 청구한 거는 2009년 8월이네요. 2009년 8월에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거는 먼저 제척 기간을 지켰는가 이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에 있어서의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그 책임을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요 B가 그 제척 기간을 준수해서 요 청구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인데 요때의 제척 기간은 꼭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 B가요 C로부터 이제 최초에 이제 폐기물이 있다라는 이제 통지를 받은 거는 2006년 8월이었고요. 그 직후 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처리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볼 때는요. 그거를 놓고 볼 때는 이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 기간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98년 9월 이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98년 9월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도요, 제척 기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할 때는 소멸시효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또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제 3년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부터 10년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자, 1번 판례는 뭐냐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 알았냐 얘가 안 날로부터 3년이니까 언제 알았다고 봐서 그때부터 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가해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손해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해 행위가 있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손해예요. 그런데 그게 한참이 지나서 발생했다. 그런 손해가. 그러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그때부터로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날을 의미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판시 2번에 보면은요. 만 15세 15개월 무렵에 이제 아기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한참이 지나서 만 6세 때가 됐을 때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언제 손해를 알았다, 언제 그게 손해를 알았다고 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거냐. 가해인가 있었을 때부터로 보면은 벌써 이제 아기 때 만 15개월 때였으니까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만 6세 때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거. 그때부터라고 보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그때를 기산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손해가 현실화된, 그러니까 만 6세가 돼서 장애 진단을 받은, 언어 장애 진단을 받은 그때부터로 계산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어떤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제 3년 내에 이제 권리 행사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 알았느냐 이거야. 그거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가 있었느냐, 가해인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A, B, 여기가 이제 임차인이고 임대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한 이제 사건인데, 이제 다른 C라는 이제 다른 임차인이요. 먼저 요 B를 상대로 너 책임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여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C가 B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C가 B에 대한 요 소송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C 승소로요. C 승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B가 이제 치열하게 다퉜다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다. 뭐 다른 임차인들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적어도 C가 다른 임차인이 B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심, 요때는 알은 거 아니냐. 그때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여기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요 소송에서 C가 제기한 소송에 다퉜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A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이 가능한데, 지금 요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A가 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알기가 어렵다. 단정할 수 없었다 이거야.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 C가 B에 대해서 제기한 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때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는 사실, 또 여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요. 자, 불법 행위에 있어서요, 단기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또 장기 이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객관적인 기산점,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은 날,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또 국가배상 채권의 경우는 이제 5년 이렇게 그 정해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요 이러한 장기 소멸시효 기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뭐 일정 기간, 국가배상 책임 5년, 일반은 10년 이렇게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요 규정은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 그런 거에 기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경우에 적용되는 거. 그런 경우에도 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22페이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는 거는 어떤 법적 안정성 요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이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하고 또 중대한 어떤 조작 의혹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어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는 거잖아요. 반한 어떤 그런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데 이런 거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든가 또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특별한 과거사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는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안 된다. 그거는 위헌이다. 그 규정은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요.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번 판례는요. 이게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을 B가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C와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등기만 A에게서 C에게로 이렇게 넘기기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A가 C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B는요 어떻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제 찾아올 수 있냐면은 여전히 이제 매매 계약은 이제 A, B가 한 거니까 B는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 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요. A가 C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갖잖아요. 그거를 대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거야. 10년이 지났다. 그럼 이게 시효로 소멸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B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다, 아직까지. 그러면 권리에서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탓할 수 없죠. 그래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5번은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A가 B에게 내가 요 아들을 내가 혼자 키웠으니까 과거 그 양육비 지급하라. 이제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 과거 양육비가 이제 10년이 넘은 건 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청구를 못하고 이렇게 청구한 시점에서 A가 B에게 청구한 시점에서 10년이 되지 않은 것만 청구가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라든가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일 뿐이지, 추상적인 어떤 지위, 양육비를 지급받을 지위일 뿐이지 구체적인 권리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는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뭐 좀 고려는 합니다. 당연히. 이게 B가 갑자기 목돈을 이렇게 준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그 금액을 법원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채권은 이제 10년인데요. 우리 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뭐 5년도 있고 또 3년, 1년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도 많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자, 이제 의제 상인이라고 있잖아요. 점포 기타 유산 설비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 상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그거는요. 상사 소멸시효 등의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례의 경우는 갑이 이제 학원 설립을 이제 한 건데, 이 학원을 이제 운영하는 거, 이게 이제 의제 상인이라는 거예요. 점포 기탄 유산 설비에 의해서 이제 영업을 한다고 봐서 의제 상인인데요. 영업 준비 행위를 했다, 이거. 영업 준비 행위를 하면서 진 채무. 이건 이제 상사 이제 소멸시가 적용되는 이제 건데요. 문제는 영업 자금 차입 행위다, 이거야. 그러니까 갑이 학원 설립을 하면 준비하면서 영업 준비 자금으로 돈을 빌렸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영업 자금을 빌리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업 준비행위라고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뭐 간판을, 영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간판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등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광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업 준비 행위라는 게 이제 분명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바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봐도 될 텐데,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개인이 쓸 건지 학원 이제 준비하면서 빌린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영업 준비 행위로서 영업 자금을 빌린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은요, 그때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을도요, 갑이 학원 준비를, 설립 준비를 하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식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2번 판례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A가 스스로 이제 학원을 이제 차린다 이거야. 그러면서
학원의 자금을 이제 빌렸다. 그러면 그거는 영업 준비 행위로 봐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요, 갑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A가 어떤 돈을 빌렸다 이게 회사 설립을 위한 돈을 빌렸다. 그러면 A가 직접 어떤 어떤 상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학원 준비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 이게. 그럼 이제 상인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빌렸으니까 여기는 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 상인이 되는 건 갑 회사잖아요, 그죠? 갑 회사. 여기에 어떤 준비 행위로서 개인인 A가 돈을 빌렸다는 거는 그거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A가 상인이 되는 거, A가 나중에 학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A가 빌린 거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은 갑 회사를 설립하는 거다. 갑 회사를. 그런데 A가 빌렸더니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A가 상인이 직접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5년의 단기 소멸,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게 이제 갑의 토지 위에 갑 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제 갑 회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을 회사에게 이제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자, 요 임대차 계약에 기한 어떤 채권, 상사 채권이겠죠. 둘 다 회사니까요.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은 상사 채권에 이제 해당할 건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가 요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상사 채권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법정 채권이라는 것이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법정 채권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법정 채권에 해당하고 이거는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어떤 신속성, 정형성 그런 거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부당이득으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그러면 이거는 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요 일반 민사 채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 회사는요 을 회사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10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이 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멸시효 기간이 약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소멸시효 기간은 통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를 두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판례에서 판시 2번은 뭐냐면은 부당이득은 지금 뭐가 부당이득이냐면은요. 을 회사는 이 건물 사용분 이거 당연히 부당이득이죠. 근데 건물이 당연히 이렇게 토지를 지금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 부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런요.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병에게 바뀌었다 이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이 토지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누구에게 해줘야 되냐 이게 을은요. 이건 여전히 갑에게 해줘야 된다 이게 갑에게. 왜냐면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는요. 건물 소유자로서 갑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이 병에게 부당이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렇게 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어떤 의뢰자는요, 건물 사용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갑에게 부당이득 해줘야겠지만, 이 토지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당연히 갑에게 해줘야 된다는 게 판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갑이 이제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있어요. 물품 대금 채권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 채권이지만 10년으로 시효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서 병이 갑에게 연대 보증을 한 거예요. 연대 보증을 했다. 자, 그러면 연대 보증 요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상인이 어떤 판매한 대금 채권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받는 거는 이거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채무는요,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요 갑이 이렇게 연대 보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행위로서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판시 1번에 보면은 보증 채무는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주채무는 10년이라 하더라도 연대 보증은 그냥 상사채무에 의한 5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제 건설업을 하는 갑 회사가요. 이제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이제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 이제 어떤 리조트에 객실과 식당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 회사가 그 리조트에다가 이제 그거를 그 사용료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용료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료 채권 중에 이제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돼 있잖아요. 뭐 이자 사용료 채권 중에 뭐 1년 이내에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숙박료, 음식료잖아요.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이용한 사용료니까 결국은 숙박료, 음식료 채권이니까 이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년 단기 소멸시효 중에 숙박료, 음식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이 아니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소멸시효에 대한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범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